아빠, 이건 엄마가 나한테 주신 거예요. 제 딸이 법정에서 통장을 꺼내든 순간 법정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작은 손으로 향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들고 있는 건 제가 전혀 몰랐던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 안에는 8년간 모인 돈이 들어 있었고 그 금액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횡령으로 고발하면서 증거로 제시했던 모든 자료가 딸이 꺼낸 단 하나의 통장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어떤 상황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출퇴근길인지 집에서 쉬면서 듣는 건지 아니면 일하면서 듣고 계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고 졸업하고 2년 정도 연애한 뒤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평범했습니다. 저는 중견기업 경리부에서 일했고 아내는 작은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죠. 결혼 2년째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그 뒤로 복직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둘 다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저희 월급을 합치면 700만 원 정도 됐고 전세로 살면서 꾸준히 저축도 했습니다. 문제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내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아내는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침착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실업급여도 신청했으니 당분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재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력서를 넣거나 면접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쉬고 싶은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일했으니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생활비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줄곧 공동계좌를 썼습니다. 각자 월급의 70%를 공동계좌에 넣고 거기서 생활비를 쓰는 방식이었죠. 나머지 30%는 각자 용돈으로 썼고요. 아내가 퇴사하고 나서는 제 월급만 공동계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던 생활비가 갑자기 600만 원 가까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쓰냐고. 아내는 애 학원비가 올랐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딸 학원비는 좀 올랐거든요.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200만 원씩 더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거의 매주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현금 인출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45번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총 3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뽑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장 보는 돈, 아이 학원비 일부, 외식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대부분 카드를 쓰는 편이었거든요. 현금을 그렇게 많이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도박이나 주식 같은 걸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아내 몰래 통장 내역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전액 인출된 거였습니다. 5천만 원이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저는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퇴직금은 어디 갔냐고, 그 돈으로 뭘 한 거냐고. 아내는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제가 계속 따지니까 결국 말했습니다. 투자했어. 투자라는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무슨 투자를 5천만 원을 한꺼번에 하냐고,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큰 돈을 마음대로 쓰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퇴직금이잖아. 내가 10년 일해서 받은 돈인데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5천만 원을 상의도 없이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아내한테 정확히 어디에 투자했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증권 계좌든 뭐든 보여달라고요. 아내는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지금은 진행 중이라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도박이나 이상한 곳에 돈을 쓰고 있다고. 저는 그날부터 아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감시지, 사실은 아내가 뭘 하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아내는 제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딸은 학교와 학원에 가 있었고요. 저는 점심시간에 몰래 집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뭘 하는지 보려고요. 그런데 아내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았습니다. 아내는 별다른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내 스마트폰을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5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매달 300만 원씩 인출하는 현금은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아내의 스마트폰을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앱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공동계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계좌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오투자자문이라는 곳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달 수익률 8% 달성, 안전하게 운용 중입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온 문자를 쭉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곳에 투자했다고. 아마 사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그런 수법이 많잖아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돈을 받고 나중에는 연락이 끊기는 식의 사기요. 저는 그날 밤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문자를 보여주면서 따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여기에 투자한 거냐고.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 제 스마트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안 줬습니다. 대신 계속 다그쳤습니다. 아내는 결국 인정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그 투자자문사에 맡겼다고. 매달 현금으로 뽑는 돈도 거기 추가로 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그게 무슨 투자야? 사기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아니라고, 제대로 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매달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통장으로 수익금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돈으로 하는 거야.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야. 저는 그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인데 그것도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쓰는데 왜 저한테 숨기는 건지, 왜 보여주지 않는 건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저희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그 투자자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문자에 나와 있는 주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피스텔 건물이었고 그 투자자문사라는 간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사기다. 아내가 사기를 당한 거다. 저는 바로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 당신 사기당한 거야. 아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거기는 사무실이 아니라 법인 등록 주소일 뿐이라고, 실제 운용은 다른 곳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한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투자를 해지하고 돈을 찾아오라고.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당신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로요. 아내가 제 동의 없이 가정재산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어려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퇴직금은 아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공동계좌에서 매달 현금을 인출해서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으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아내가 공동생활비 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을 고소했어.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그 반응이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뭔가 반응을 보일 텐데 아내는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아내는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통장 내역과 현금 인출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아내가 무단으로 돈을 빼서 썼다는 걸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제 돈을 제가 쓴 것뿐이라고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항고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준비했습니다.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제대로 분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재판날 제가 법정에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 옆에 딸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9살짜리 제 딸이 법정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화가 났습니다. 왜 아이를 데려왔냐고 아이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판사도 아이가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중요한 증인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9살짜리가 무슨 증인이 된다는 건지. 판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이의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정확히는 섰다기보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딸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왜 여기 왔는지 알고 있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보여줘야 할 게 있대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통장이었습니다. 딸은 그 통장을 판사한테 건넸습니다. 판사가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이 통장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처음 봤습니다. 판사는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내 측 변호사에게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통장은 피고가 딸 명의로 만든 통장입니다. 딸이 태어난 직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온 통장입니다. 현재 잔액은 약 3,200만 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200만 원이요? 제가 전혀 몰랐던 통장에 그만한 돈이 있었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딸이 태어난 2016년부터 매달 30만 원씩 이 통장에 저축했습니다. 여기에 명절 때 받은 세뱃돈, 친척들이 준 용돈 등도 모두 이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퇴직금을 받고 나서 그중 1,000만 원을 추가로 이 통장에 넣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피고가 투자했다는 그 투자자문사의 운용 내역서입니다. 피고는 퇴직금 중 4천만 원을 그곳에 투자했고 현재까지 약 6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매달 받는 수익금은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시 재투자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아내가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었단 말인가요?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었다는 건가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피고가 가정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고는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를 했고 그 수익의 일부는 가정생활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딸의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이것이 횡령입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이 통장에 대해서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건 나를 위한 거래요.
내가 대학 갈 때 쓰라고 모아둔 거래요.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는 이 통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니?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몰라요. 엄마가 비밀로 해달래요. 나중에 깜짝 선물로 주려고요. 저는 그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돈을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몰래 모아둔 거였습니다. 제가 몰랐던 8년 동안 아내는 매달 30만 원씩 빠짐없이 저축을 했던 겁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패배한 기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제가 아내를 완전히 오해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판사는 몇 주 후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딸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아내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그냥 말해주면 될걸.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말했어. 투자했다고. 그런데 당신은 믿지 않았잖아. 사기라고 횡령이라고 했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아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게 뭐야? 내가 퇴직금 받고 그걸 당신한테 다 맡기는 거. 내가 10년 일해서 받은 돈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저는 대답했습니다. 부부잖아. 상의는 해야지. 아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의? 당신은 내가 회사 그만두고 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 빨리 재취업하라고 재촉했잖아. 내가 뭘 해도 당신은 마음에 안 들어 했어. 저는 부정하려고 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쉬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빨리 일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입이 하나 줄었으니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었어. 당신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딸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아내가 뭘 잘못한 건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내가 퇴사했을 때 저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저는 아내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걱정부터 했습니다. 돈 걱정이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쉬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10년간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빨리 다음 일을 구하라고만 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남편한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아내가 투자했다고 했을 때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사기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실제로 어디에 투자했는지, 어떻게 운용되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생각만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아내가 8년 동안 딸을 위해서 저축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매달 30만 원씩 8년 동안이면 거의 3천만 원입니다. 아내는 자기 용돈을 거의 다 딸한테 저축해준 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했을까요? 저도 제 용돈의 30%는 썼습니다. 회식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가끔 혼자 영화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기 돈을 거의 안 쓰고 딸을 위해 모았던 겁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아내한테가 아니라 제 자신한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만 강조하면서 정작 아내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한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아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답장했습니다. 재판 결과 나오면 그때 보자. 저는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퇴직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한 것은 횡령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는 그 수익의 일부를 가정생활비로 사용했고 상당 부분을 자녀를 위해 저축했다. 이는 정당한 재산 관리 행위로 보인다. 저는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게 법적으로도 확인된 기분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저는 아내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판결 봤어? 아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과해야 할 건 재판 때문이 아니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과해야 할 건 고소한 것보다 아내를 믿지 않았던 것, 아내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직접 만나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최소한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말하고 싶어.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주말에 애 학원 보내고 카페에서 보자.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주말에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당신한테 진짜 못했던 게 뭔지. 아내는 커피를 마시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과정에서 당신이 뭘 원하는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렸던 것 같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회사 그만뒀을 때 나는 당신을 위로해야 했어. 근데 나는 걱정만 했어. 돈 걱정.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생각하지 않았어. 아내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나는 믿어줘야 했어. 1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는데 그 돈을 당신이 알아서 쓰게 놔둬야 했어. 근데 나는 통제하려고 했어.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이었어.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사과하는 게 처음이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놀랐어. 내가 이렇게 사과 못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어. 당신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것. 그냥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부부니까 상의는 했어야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내가 안 들었잖아. 무조건 사기라고 단정 지었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처음부터. 서로를 좀 더 이해하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해보고 싶어.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조건이 있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첫째, 내가 하는 선택을 존중해줘. 투자든 뭐든 상의는 하되 최종 결정은 나한테 맡겨줘. 둘째, 나한테 재취업을 강요하지 마. 내가 원할 때 할게. 셋째, 딸 통장은 건드리지 마. 그건 온전히 애를 위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전부 동의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조건은?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만. 앞으로는 서로 숨기지 말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얘기하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나도 원하는 거야.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데리러 갔습니다. 딸은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도 왔어?
저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응, 엄마랑 같이 데리러 왔지. 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싸우지 않는 거야?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안 싸워. 딸이 기뻐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와, 그럼 오늘 치킨 먹어도 돼?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투자한 그 자문사는 실제로 합법적인 곳이었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딸 통장에 계속 넣었습니다. 아내는 재취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적었지만 아내는 만족했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내의 그 선택을 응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안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내를 믿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가정은 더 안정됐습니다. 돈은 조금 줄었지만 다툼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딸은 그 통장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딸한테 설명해줬습니다. 이 돈은 네가 대학 갈 때 쓰는 돈이라고. 엄마가 너를 위해서 모아둔 거라고. 딸은 울면서 아내를 안았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재판은 저한테 큰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법정에서 딸이 그 통장을 꺼냈을 때 저는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옳은 건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재판까지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미리 대화하세요. 미리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가끔 다툽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다툽니다. 그리고 금방 화해합니다. 딸의 그 통장은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매달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가끔 제 돈을 거기에 보탭니다. 딸을 위해서요. 그 통장은 단순한 저축 통장이 아닙니다. 그건 아내의 사랑이 담긴 통장입니다. 8년 동안 묵묵히 모은 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혹시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 묵묵히 해주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해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저는 오늘도 아내한테 고맙다고 말합니다. 매일 말합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고맙다고 말해줍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엄마를 고발했고 딸이 법정에서 비밀 통장을 꺼낸 이야기. 그리고 한 가족이 다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가족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